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부터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는 뭐 경제 발전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핵심적인 내용은 1950년대에 이승만 정부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분야를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로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자, 이승만의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 사람이 과연 독립운동을 얼마나 우리의 독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는가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의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더불어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습니다만은 과연 그의 역할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인물이에요.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다라고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 죽을 때까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한반도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의 시작은 그 시작부터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1948년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50총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50총선에서는 이승만 쪽 사람들이나 한민당과 같은 우익 쪽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다수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죠. 김규식처럼 남북협상파,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분단을 막아보고자 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반도의 분단을 확정짓는 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불참했고요.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일부 좌익 쪽 사람들에도 선거를 출마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이승만처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나 우익 쪽 사람들이 다수가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회가 구성되었으니 그 국회를 일컬어 우리는 제헌국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이 국회의 이름이 제헌국회였나요? 그렇죠.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법이 있기 이전에 헌법이 있어야 되었기 때문에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였기 때문에 제헌국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그 이후의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임기가 2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제헌국회의 임기는 2년이었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4년씩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는 언제 열리게 되는 것인가요? 1950년에 열리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제헌국회에 의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헌법, 바로 제헌헌법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기로 하였느냐? 정부 구성의 형태는 행정부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대통령 중심제와 의회, 입법부의 권력이 주어지게 되는 내각 책임제 같은 것들을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누가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뽑는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미 국회의원을 뽑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간선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었고 연임이 가능했다. 두 번까지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임의 제한을 둔 게 제헌헌법의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국회에서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 국회는 이승만과 한민당 등 우익들이 다수가 당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익 정치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승만이 첫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 이미 다 같이 배운 내용이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그리고 1950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어요. 5월 30일 날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530 총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25 전쟁이 터지기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0 총선에서 출마를 하지 않았던 중도파 민족주의자들이 대거 출마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남북 협상에 나서서 한반도의 분단을 막아보고자 했던 김규식과 함께 활동을 했었던 유력한 양심적인 민족 지도자들이 여럿이 출마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당선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왜 50 총선에서는 안 나왔었는데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는 나와서 당선이 되었을까? 요새 그 우파가 다 대한민국을 그렇죠. 초대 국회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정부를 구성하였던 우익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라가 개판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죠? 실제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반민특위의 활동 어땠나요? 그렇죠. 힘들게 이제서야 일제강점기에 식민지배에 협력했던 친일파들에 대한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정부에서는 방해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 제대로 된 친일파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 같은 것들을 주장하면서 북한과의 이러한 관계를 악화시켰고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어차피 이미 분단도 이루어졌겠다. 더 이상 이들의 독주를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럿이 출마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 생각을 일반 국민들도 널리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50 총선에 출마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무소속 의원들이 다수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여기 선생님이 표를 하나 넣어놨어요. 당시 전체 의석이 210석이었는데 그 가운데 절반 넘게 회색 동그라미가 찍혀 있어요. 그죠? 이게 전부 다 무소속 의원들인데 이 무소속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점들이 몇 개가 찍혀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승만 쪽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당선 사례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당선이 되었고 이승만 쪽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이러한 선거 결과가 제2대 국회의원 선거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응? 뭐 다른 정당들이겠지? 네. 자, 그리고 6.25 전쟁 과정 중에서 정부의 책임으로 인해서,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비극적인 사건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폭로되어. 자, 대표적인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지 거창 양민학살 사건 같은 것들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군인의 숫자가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군인이었던 사람들 외에 많은 젊은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군대로 데리고 가서 예비군, 방위군을 만들려고 하였어요. 자, 그래서 각지에서 차출된 징집이 된 젊은이들을 군대로 데려가는데 그 군대로 데려가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군대까지 가는 동안에도 걸어가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 정부의 관료들, 그리고 군대의 고위 장교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부정부패에 찌든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들에게 지급되어야 했을 식량이나 의복이 중간에서 빼돌려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군대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군대로 끌려가다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치다가 총 맞아 죽고 했던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게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당연히 이승만 정부의 책임인 것이죠. 그죠?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경상남도 거창군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 빨치산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했던 국군이 빨치산을 가려낸다. 그리고 빨치산들이 이 거창군 주변의 마을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 같은 것들을 구하지 못하게 한다. 라는 명분으로 빨치산이 숨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웠던 사건이 바로 거창군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민간인들이 정부군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이었고 또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다가 이 사건이 폭로가 되면서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 선거 결과와 그리고 이 두 차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이승만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이,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지금 대통령 어디서 뽑게 되어 있나요? 국회에서 뽑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과반이 넘어. 따라서 현재의 헌법상에 따라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게 된다면 이승만이 두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이승만은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몇 가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1951년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임시 수도는 부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승만의 경우에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대처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더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의 지지 세력들을 박박 긁어 모아서 자유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는 헌법상으로는 자기가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자라는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라는 것이죠. 개헌안을 제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이 헌법을 고치자라고 하는 개헌안이 통과가 되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죠? 자, 근데 지금 국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반 이승만 쪽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당연히 통과가 될까 안 될까? 안 됐어요. 부결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승만이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짓들을 벌이느냐? 임시 수도 부산에서 자신이 원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반대쪽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여러 가지의 정치적 사건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일컬어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산 정치 파동은 무엇이냐? 자, 당시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국회에도 역시 부산에 있었고요. 이 부산에 있는 국회로 국회의원들은 통근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요. 계엄령이라고 들어봤나요? 들어봤을 거예요. 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무엇인가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 그들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란 말이지. 하지만 때로는 국가에 의해서 국민들의 이러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일 때, 그래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나머지 전체 국민들의 삶이 위험해질 수 있을 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계엄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터진 것도 아니고요.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51년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계엄령이 선포되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엄령이 아닌 상황에서는 우리 신호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에 잡혀가요? 신호 위반하면?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이라 한다면 경찰한테 잡혀서 벌금을 낸다든지 잔소리를 듣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간단한 처벌을 받고 풀려나죠. 경찰서에 잡혀간다라는 신체의 자유가 구속되는, 기본권이 훼손되는 이러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계엄령 상황하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도 이 사람이 만약에 나라에 뭔가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법원의 판단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게 계엄령이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이 계엄령을 이용을 해서 어떤 짓을 벌이느냐? 국회로 출근하고 있는 이 통근버스 안에 타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헌병대로 끌고 갑니다. 헌병대로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 개헌에 대해서 반대했던 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구속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승만 입장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신호를? 너네 계속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이런 어떤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 외에도 뭐 이런 거 있어요. 정치 깡패라고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나요? 네, 조직폭력배들 가운데 정치인들에게 뒷돈을 받고 특정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정치 깡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정부가 원하는 형태의 시위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상대방 라이벌 정치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뭐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정치 깡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 부산에서도 당시에 정치 깡패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승만과 자유당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깡패들이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통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1952년에 벌어진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리고 다시 1952년 7월에 다시 한번 국회에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표결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라는 식으로 기립표결로 진행을 합니다. 아까 대통령이 사인을 보냈어요. 그죠?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부산 정치파동 헌병대 연행으로 한번 겁을 줬어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 그죠? 뿐만 아니라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서 있는 사람들 다 국회의원들인데 이 국회의원들 주위로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 군인, 경찰들이 삥 둘러싸고 국회의원들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결국 이러한 위협과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 가운데 166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163명이 찬성하고 나머지 3명은 기권을 하게 되면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개헌안,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개헌을 일컬어 발췌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발췌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글이나 책의 내용들 가운데 전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쓰는 걸 가지고 발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부가 제출했던 직선제 양원제 국회 개헌안과 국회가 제안했었던 내각 책임제 단원제 국회 내용들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발췌해서 절충해서 통과시켰다라고 해서 발췌 개헌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내각 책임제는 일본이나 영국처럼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정부의 수장인 총리와 각 정부 부처의 장관들을 구성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발췌라고 합니다만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아무튼 이승만의 경우에는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장을 해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제1회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쟁 중이었어요. 그리고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재선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쨌든 국민들이 직접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과정에 오기까지의 것이 과연 민주적이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과연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제대로 치러졌을까에 대한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 전쟁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이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됐나요? 네, 아무튼 이승만의 경우에는 헌법을 고쳐서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6.25 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1954년이 되면서 다시 한번 4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승만 쪽의 정당인 자유당 소속의 의원들이 다수가 당선이 되는 203개의 의석 가운데 114개를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자유당을 어쨌든 국민들이 많이 뽑아줬기 때문에 정당한 선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텐데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주주의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민주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일단은 전쟁 직후에 반공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잘 먹혀 들어간 것으로도 보입니다만은 이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질 때요. 뭔가 자유당에게 위협이 될 만한 상대 후보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 체포를 당하거나 고문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정치 깡패 같은 사람들이 후보로서 등록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는 등 협박이 가해지는 등 이런 어떤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이 된 부정선거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선거에서 이런 어떤 부정한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자유당 의원들을 다수 당선시킨 사람은 바로 이승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승만의 경우에는 왜 이러한 부정한 방법들까지 동원을 해서 자유당 의원들을 다수를 당선시켜야만 했을까? 권력을 높여야 되는. 아까 이야기했죠. 이승만의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헌법을 한 번 더 고쳐야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헌법이었던 제 헌헌법에서는 대통령 어떻게 뽑았어요? 간선제로 뽑았어요. 임기 몇 년이었어요? 4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몇 번만 할 수 있다 그랬나요? 2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국회에서 이승만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자 발췌 개헌을 통해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고쳤고 재선에 성공했잖아요. 두 번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승만이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부분을 고쳐야 돼? 연임가등하다. 2번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반드시 자유당 의원들로 채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자유당 의원들이 다수가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자유당에 의해서 새로운 개헌안이 제출이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 대통령은 아닐지라도 지금 현재 임명된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 제한 몇 번밖에 할 수 없다라는 제한을 철폐, 없애도록 하자라는 개헌안이 제출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현임 대통령이 누굽니까? 1954년 현재 당시에 대통령 누구예요? 이승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헌법의 개정안을 자유당이 제출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 헌법의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의석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의 전체 의석이 203석이었기 때문에 203 곱하기 3분의 2 하면 얼마의 숫자가 나오느냐? 135.3333이 나와요. 따라서 헌법 개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몇 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야 되나요? 136명이 동의를 해야 돼요. 0.3명이라는 인간은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개헌안을 표결에 붙이게 되었을 때 국회 내에는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모양이에요. 몇 표가 나왔느냐?
135표가 나왔습니다. 통과해요? 부결이에요? 부결이에요. 부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틀 뒤에 자유당에서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를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어떤 내용을 발표하게 하느냐? 여러분, 수학에는 반올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0.4 이하는 버리고 0.5 이상은 올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4-4-5입이라고 해요. 그리고 4-4-5입의 논리에 따르자면은 0.3은 올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되므로 사실 통과에 필요한 표는 몇 표다? 135표다 라고 해서 반올림의 논리로 개헌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하였으니 우리는 이 개헌을 일컬어 4-4-5입 개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개헌안을 또다시 통과시키고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장면이 보이나요? 이 논리로 개헌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라고 국회의장이 선언을 하자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사진에 정확하게 딱 찍혀 있네요, 그죠? 당시에 국민들도 이 발표가, 이 개헌안 통과가 무척이나 어이없는 일이라고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4-4-5입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널리 유행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말도 안 되는 걸 억지를 빡빡 우기는 사람한테 저런 4-4-5입 같은 놈이라는 욕을 쓰기도 하였었고요. 뭔가 어려운 일이지만 억지를 써서라도 꼭 해내라 라고 할 때 야, 그거 4-4-5입 해버려 라는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어찌되었든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리고 또다시 4년이 흘러서 1956년이 되었습니다. 제3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제4대 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었어요. 왜 대통령은 3대인데 부통령은 4대인가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우리 아까 국민방위군 사건 이런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초대 부통령이었던 이시영 선생 배운 기억 나나요? 형이었던 이회영과 함께 신민회에서 간도 삼원보에 가서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독립운동의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양심적인 민족 지도자 이시영 선생의 경우에는 국민방위군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이 대통령과 부통령의 대가 안 맞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3대, 4대 대통령과 부통령을 함께 선거로 뽑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었던 유력한 후보는 크게 3명이었습니다. 기존의 대통령인 자유당의 이승만과 그리고 민주당 후보였던 신익희. 배운 기억나나요? 네, 그죠. 첫 번째 국회의장을 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신익희가 있었고, 그리고 무소속의 조봉암 의원이 출마를 하였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당시에 국민들이 이승만 정부에 대한 감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도 꽤나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승만의 경우에는 운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 신익희 후보가 전라도 지역으로 유세를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전주 부근에서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라이벌 하나가 제거가 돼요. 사실 이 신익희 후보보다 국민들에게 더 큰 센세이션,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킨 인물은 바로 조봉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평화 통일론을 주장을 했어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언급이 되고 있었고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자는 말을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용감하게 평화롭게 통일을 추진하자라는 이런 주장을 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국민들도 전쟁과 평화 중에 무엇을 좋아하나요? 평화 당연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다만 이승만 정부가 워낙 반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조봉암 후보가 평화 통일론을 들고 나왔을 때 국민들에게는 큰 화제가 되기도 하였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몇 가지 웃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조봉암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그다지 원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평생을 독립을 위해 헌신해 오신 신익희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의 표를 던져주십시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죽은 사람한테 투표해달라는 것을 민주당이 호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감성팔이? 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호소가 잘 먹혀 들어갔는지 이 신익희 후보가 받은 표가 한 185만 표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을 견제하기 위한 표가 분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봉암 후보의 경우에는 216만 표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500만 표를 받았던 이승만의 표와 거의 비슷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개표의 결과 이승만 후보가 70%에 가까운 500만 표를 받아서 세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어쨌든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이승만이 표를 많이 받았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미 우리는 봤습니다. 그죠? 여러 번 자유당의 경우에는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었고 그렇게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어쨌든 권력을 잡으면은 아무 말 못하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유지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자유당이 주도하는 부정선거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대통령 선거도 전형적인 부정선거였다라는 증언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개표하는 과정에서 표에 조봉암이나 신익희가 섞여 있으면은 그 표 버리고 이승만에 찍어 놓은 표로 바꿔치겠다라는 이런 증언들이 있기도 하고요. 원래 투표를 하면은 개표를 할 때 참관인이 있어야 돼. 참관인 들어는 봤나요? 이승만이 나왔으면 이승만의 한 표, 조봉암이 나왔으면 조봉의 한 표, 이렇게 기록이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표의 과정에 사람들이 함께 그걸 지켜봐야 된다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참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학교 학생회장 선거를 할 때에도 개표는 학생회가 하지만 각 후보들이 모여서 같이 참관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때 조봉암 측에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경찰과 공무원의 제지로 인해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참관하러 들어가지도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봉암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나는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해요. 이 역시 부정선거가 틀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봉암이 30% 가까이 표를 얻었던 것은 꽤나 큰 지지를 얻어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더 충격적인 일은요. 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의 뒤를 이어서 부통령으로 출마하였던 이기붕이 44표를 얻고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46%의 표를 얻어서 부통령에 당선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이기붕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이승만을 위해서 헌신해 온 사람이에요. 이기붕의 꽃붕이라고 할까요? 오직 이승만만 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요, 이승만 부부한테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 중에 큰아들을, 아들 둘이 있었는 아들 중에 큰아들을 이승만에게 양자로 들여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이기붕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도 기꺼이 이승만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떨어지고 붙었어요. 그죠? 이것만 봐도 당시의 국민들이 이승만과 이승만 정부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어떻게든 이승만을 당선시키기는 했는데 다음번 선거는 보장을 못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감이 드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승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라이벌인 조봉암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죽입니다. 네, 1958년 진보당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진보당은 조봉암이 창당한 정당이고요. 이 조봉암의 선거 공약이었던 평화통일론을 들고 나왔던 정당이 바로 이 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유당 정권에서는 이 조봉암과 진보당이 주장한 평화통일론은 국가보안법의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체포를 하고요. 간첩 혐의로 사법살인 사형을 시킵니다. 그렇게 조봉암은 죽게 돼요. 진짜 바로 죽어요. 죽어요. 네.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법규 맞춘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진짜로 이 사람은 간첩이었느냐? 2016년에 이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졌고요. 여기에서 조봉암은 이미 죽었습니다만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보당 사건의 경우에는 자유당과 이승만이 계속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누리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법을 이용해서 죽인 사법살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조봉암의 경우에는요, 일제강점기에는 좌익 쪽에서 활동해왔던 독립운동가였고요. 해방 이후에는 조선공산당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결별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농림부 장관이 임명이 되어서 농지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어요. 김구 죽고 여운형 죽고 6.25 전쟁으로 강력한 유력한 후보들이 대부분 북한으로 넘어가거나 납치된 상황에서 이승만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거의 유일한 인물은 이 조봉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법을 이용해서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 입장에서 잡아야 될 사람은 조봉암만이 아니에요. 그죠?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이승만과 이승만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들의 입을 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해서 간첩의 개념을 폭 넓게 정의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정부에 대한 비판 역시 간첩 행위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법 개정이었던 것입니다. 법으로 국민들의 정부의 비판 자체를 아예 못하게 입을 막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신문기사를 많이 냈던 카톨릭계 신문이었던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도요. 59년에 강제로 폐간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하긴 합니다만은 언론에 대한 입막음, 통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는 애국반이라고 해서 마을 단위로 사람들을 자치조직으로 만들어서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게 하는 조직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활용을 해서 국민반이라고 하는 자치조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정부의 정책을 선전하게 하거나 아니면 선거에 국민들을 동원할 때 쓰는 조직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반공서적이라든지 잡지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널리 배부해서 반공이라는 이데올기를 계속 내세워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국민들의 불만을 반공으로 억누르는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이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 시절인 1950년대의 우리나라의 정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제 식민 지배를 36년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독립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죠? 이러한 부정선거가 반복이 되면서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을 가만 놔뒀을까? 아니었겠죠. 그죠? 1960년으로 가게 되면서 이승만은 다시 한번 부정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을 끌어내리는 혁명을 일으키게 되니 우리는 그것을 4.19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수행평가 보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 경제와 북한 정권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